전체 전략 수립의 하나의 그 모습,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해 보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아웃풋 이미지를 보고 또 전체 전략 수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를 보고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전략의 구조입니다. 크게 사업 전략과 조직 전략이 있어요. 역시 그 최상위에 있는 것이 전략 목표입니다. 전략적 목표. 흔히 기업에서 우리는 2010년도에 매출 1조를 달성한다. 또는 마켓쉐어 40%를 점유한다. 또는 이익 얼마에 도달한다. 삼성그룹 일부 요새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2조 매출에 1조 이익을 목표로 한다. 이런 회사. 매출 2조에 이익이 1조래. 1조. 와. 거짓말 같죠? 그런 구조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매출 1조에 이익 5천억 남겼으니까. 삼성 코닝 정밀유리. 뭔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익 구조를 가진 회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그 목표를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거기에 최상위 레벨로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또 PPM,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전체 사업 전략의 총괄 개념입니다. 기업의 비전의 구현, 또 자원 배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MS입니다. PMS는 프로덕트 마켓 스트래티지. 우리 그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제품을 시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각각의 시장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이 전략의 구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기능별 전략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그 오너들인 회사의 재무 부문, 마케팅 부문, 연구 개발 부문,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은 존재 이유에서부터 설계가 돼야 돼요. 즉 조직의 미션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BSC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첫 번째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먼저 묻는 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존재하십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이제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철학. 저희 철학이요? 아니, 그냥 보통 명사 철학. 철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철학, 딱 들으면 철학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철학이란 과연 뭐다?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쉬운 말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철학이다. 진짜 잠이 깨네. 후다닥 잠이 깨버린. 굉장히 그 언어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이 있어요. 저 정도 감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1%도 안 돼요. 쉬운 말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정의를 내려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납득할 수 없는 대답. 이게 철학이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대답을 나한테 했다. 이 자체가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기능별로 그 분류를 해보면 각각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회사에서 물어보면 명확한 해를 의도하지만 개인한테 물어보면 이 철학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철학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전략이에요. 스텝, 스트럭처, 시스템, 컬처. 요 네 가지에 대한
이게 이제 설계 대상입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현해야 될 대상들이 기업 문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젖어온 그런 생활이 습관이 모여가지고 문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21세기의 기업들은 그런 풍토마저도 의도된 방향으로 구현해 간다. 우리 회사가 어떤 모습이다. GE가 그렇게 대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 메리트와 소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민첩함과 날씬함, 그 기민한 순발력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한다. 그게 뭐예요? 그 하나의 문화를 바꿔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일하는 문화. 그래서 기업의 풍토조차도 하나의 설계 대상이 되었다. 이제 기업 전략의 구조는 뭐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여기까지. 또 하나는 BPM, PPM, Business Product Management, 그 다음에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그래서 두 가지 큰 축으로 형성이 됩니다. 시장의 매력도, 자세의 광점.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매력 있는 곳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최고 행복한 거죠. 시장에서 각광받는 쪽에는 우리는 강한 것이 없고, 시장에서 관심도 없는 분야에 우리가 강하다면 이건 몰락하는 기업이다. 시장의 이슈에 강해야 돼. 조금만 높여봐요. 시장의 이슈에서 멀어지면 그럼 결국 고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고객이 관심이 없으면 그 자체로 기업은 끝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A와 같은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게 잠재적으로 E라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죠. 이건 그래도 상관없어요. 매력은 강한데 우리가 역량이 없다. 이런 정도에 속하면 참 미래가 없는. 그 다음에 PMS 기능별 전략. 크게 이제 우리가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와 같은 그림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제품이나 사업 단위로 A 제품, B 제품 또는 A 사업, B 사업, 사업군별로 각각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어요. 연구, 개발, 생산, 판매, 관리 이런.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업부도 마찬가지. 자, 이게 바로 뭐냐? PMS 전략입니다. Product Market Strategy. 앞으로 이제 조직이 자꾸 이런 사업 부재화 되어 가고 있죠.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도 사업 부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경영. 그야말로 기능별 관리 조직은 이게 성과 평가가 어려워요. 도대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번 건지, 관리를 잘해서 돈을 번 건지, 재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이게 어렵다. 그게 그냥 한 라인에서 쭉 형성이 되면, 단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된다는 것은 이미 사람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움직임이 틀려져요. 그 다음에 그 평가가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 이렇게 흙탕물에 뭉쳐져 있을 때는 옥석이 가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업부재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TPM. 우리가 토탈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가 아니라 이건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기술도 포트폴리오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술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그 MGPP, 멀티 제너레이션 프로덕트 플랜, 그런 차원에서 플로팅 해놓은 걸 갖다 우리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 로드맵에서
우리 회사가 중점적으로 개발해 가야 될 기술이 뭐고 또 탈퇴해야 될 기술이 뭐냐? 이게 바로 기술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R&D 프로세스가 있어요. GE 같은 데는 MPV 프로세스가 있죠. New Product Management. 그래서 그 GE의 그 New Project, New Product, MPI, 그 MPI죠. MPI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DFSSI, DFSS.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강화해야 될 사상, MGPP. 그 다음에 프로덕트 데피니션.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자, 이런 것들을 갖다 강화될 역량을 떼서 우리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강화시킨 이 DFSS죠. 그 다음에 생산 쪽에서 PIP, Profit Improvement.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은 원가 프로젝트로 많이 전개가 돼요. 원가 절감. 그래서 회사별로 VE 활동 많이 하죠. Value Engineering. 그래서 우리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value가 뭐예요? value가 코스트분의 펑션 아닙니까? 코스트분의 펑션. 그래서 기능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코스트를 줄이든가. 그래서 결국은 밸류를 높이고자 하는 일인데 밸류를 높이는 것이 경쟁력이죠. 주로 이제 코스트를 줄이는데 오리엔트돼 있죠. 활동이. 자,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Sales Force Management. 판매력 관리. 그러니까 각 기능을 강화하는 그 단위 프로모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OVA, 관리 부문에서 Overhead Value Analysis. 기업이 간접 부문의 비용, 되도록이면 그 줄여야죠. 그래서 오버헤드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을 때 결국은 경쟁력 향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이 하나는 포트폴리오 전략, 하나는 기능별 강화 전략,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전략. 이제 조직 기능과 운영의 요건, 요 크게 네 가지: 책임, 권한, 능력, 동기부여. 여기 이제 CAR이 이렇게 표현되죠. 능력, 권한, 책임, 동기부여. 이걸 가지고 우리가 CAR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그 네 가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가 정보의 플로우를 공유화하는, 그 다음에 가공하고 이 가공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기획을 입안하고 의사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요 네 가지 카테고리가 기획과 의사결정이라는 쪽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7S에 의한 조직과제의 파악. 아까 조금 전에 7S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조직과제 해결책의 명확한 정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트럭처, 스텝, 시스템, 요 세 가지 범주에 따라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조직 전략. 근데 요건 회사의 전 부문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인사 부문, 이런 그 조직 운영을 설계하는 쪽에서 주로 이 직무를 담당해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사업이 세분화되고 조직 구조도 사업부적 조직이 이제 거의 보편화됨에 따라서 거의 전 부문에서 이러한 그 조직 운영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7S 다시 한번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전략을 실제 유효화하기 위한 요건들입니다.
전략 목표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명확히 설정될 것. 전략 목표가 굉장히 이 뜬구름 잡는. 되도록이면 수치로 표현되지 않고 그냥 기술 역량의 극대화, 초우량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의가 돼 있대. 뭔가 명확한 타겟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 받아들이는 종업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저거는 도달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호다. 구호에 불과합니다. 구호에. 그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그 3대 거장이 미켈란젤로,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라파엘로, 그 다음에 네오나르도 다빈치.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뭐라 그러냐면 소망이 사라지면 맹세가 성행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21세기 초우량 기업, 그 다음에 연구 능력 개발의 획기적 그 경쟁력 확보, 막 이런 말들은 구호에 불과해. 바꿔서 말하면 하나의 맹세에 불과하죠. 소망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잘 봐야 돼요. 기업이 선택하는 용어를. 소망이 있는 회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는 2010년도에 매출 1조 달성. 아니면 우리는 경쟁자, 우리의 경쟁자가 이 노키아다 그러면 2010년에 노키아를 격파한다. 딱 이런 식으로 딱 무찔러야 될 적을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종업원들이 분명하게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목표가 뭐다. 고지를 점령하자. 딱 이래야지. 백마고지를 점령하자. 이래야지. 아, 미션이 뚜렷해지는 거지. 우리는 전진하자. 앞으로.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한 액션이 제시되어 있을 것. 목표가 분명하더라도 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매출 1조를 달성할 수 있을까가 명확해져야 돼. 단순히 그냥 1조에 도달합시다 이래가지고 안 되질 않고 기존 매출에서 얼마를 성장하고 새로운 신사업에서 얼마를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사업을 검토하는 팀이 태스크포스 팀으로 생기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일부 부문은 이미 개척해서 연구개발에 착수되어 있고 또 일부 부문은 우리가 다른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대단히 사업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고 이런 뭔가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사람들이 아 진짜 가는구나. 그냥 16강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4강 한국 축구. 그러니까 막 감독도 그냥 봄프레인가 왔다가 또 가고 또 무슨 뭔가 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세부 아이템 액션으로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전략과 조직 전략이 합치되어 있을 것. 사업의 목표는 막 그렇게 크면서 조직은 완전히 그냥 영업부에 두 사람, 한 사람은 팀장, 한 사람은 팀원 둘이 있으면서 사업 역량의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맨투맨 고객관리 뭐 이런 아이템을 들고 나왔다. 누가 그걸 읽어주겠어? 이거 두 사람이 웃지.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하라. 응? 역량이 백업이 되죠. 백업. 자원을 할당하고 나서 거기에서 도모해야 될 일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까지와 무엇이 다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맥락의 변화. 맥락이란 말 있죠. 맥락을 바꾸자. 맥락을 바꾼다는 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예요. 그 옛날에 그 모래시계 있었어요. 모래시계 그 최민수하고 막 최민수가 이제 깜빵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검사가 면회를 따고 왔단 말이에요. 그 검사가 누구예요? 그였죠? 그 파크랜드 선전하는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박상훈 딱 면회를 따고 왔죠. 면회 와가지고
또 검사니까 또 같이 또 이렇게 면회 또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다. 그때 아주 중요한 대화가 하나 있었대. 그때 박사원이었다 말을 했어요. 그때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그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 어디 공부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어. 막 그때 그랬었지. 딱 이러니까 거기서 최민수가 의미 있는 한마디를 딱 했어. 그 다음이 문제지. 그 다음에 너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됐고 나는 그 다음에 계속 깡패짓 하다가 지금 사형수가 됐다. 그 다음이 문제. 그때까지는 별 문제 아니다 이게.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문제. 기업도 마찬가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이 문제.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나서부터도 전략은 전략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똑같이 그냥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망했다. 근데 또 어떤 회사는 그런 전략을 해보고 의미를 추출해냈다. 그때 그렇게 추출된 의미를 가지고 종업원들의 행동의 변화로 연결시켰다. 그랬더니 우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지 않았는가. 맥락적 변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부터 뭐가 달라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실천 구조하고 연결이 돼. 그건 이제 굉장히 역시 CEO의 강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근데 CEO의 강한 의사결정만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스텝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팩타 베이스로 분석적 사고에 입각해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지 않고 그냥 옛날 척박한 이 땅에 몇몇의 통찰력이 있는 기업가들에 의해서 막 무대뽀로 이렇게 강산은 변해도 통밥은 안 변한다는 이런 아주 가치로 기업을 일구어냈던 그거에 맡겨선 지금 이 복잡다단하고 입체적인 이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스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PMS, 제품 시장 전략. 요 수순이 이제 여기 대략 전략을 구현하는 수순들이에요. PMS라는 거는 대상 제품 시장과 자사의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기업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즉 능력과를 대비하고 그래서 자사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 PMS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산업 분석이에요. 산업 분석. 우리 산업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고 그 산업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근데 자동차 산업의 빅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GM이라는 그 거대한 회사가 닛산과 또 볼보와 손잡고 도요다의 그런 추격에 뭔가 대비하고자 한다. 그런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는 어떻게 될 거냐? 현대 기아는. 그렇게 연합전선이 구축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GM이 지금 대우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볼보가 삼성중공업에 들어와 있는데 그 속에서 과연 그들이 연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와 현대 대우의 토종 기업이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산업 환경적 원리가 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슈를 추출을 해야 돼. 이슈를 추출한다는 것은 의미를 추출한다는 거예요. 의미. 분석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은 이슈에 대한 상세 분석. 거기서 이제 Key Factor for Success. 핵심 성공 요소. 우리 여기 아까 처음에 그렸던 비전, 전략적 목표, 핵심 성공 요소. CSF라고 그러죠. Critical Success Factor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로 Critical Success Factor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현재 수준과 벤치마크, 즉 세계 최고 회사와의 갭이 뭐냐? 갭. 그 다음 전략 대안 도출,
평가, 실행 이런 수준이 산업 분석.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산업 분석을 다 할 수는 없고 사업 특성의 요소를 파악하고 중요 과제를 명확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구조, 퍼포먼스, 컨덕트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걸 이와 같이 정리하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스트럭처 측면에서 퍼포먼스는 활동 성과와 투입 자원 주로 활동 성과라는 건 시장 규모, 이익률, 성장률 투입 자원은 자금, 인원 그 다음에 스트럭처, 대상업계의 플레이어가 누구고 참여, 대출,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장벽은 무엇인가 관련 업계, 공급자, 고객 그 다음에 잠재적 진입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대체자 이런 것들을 뭐라 하느냐면 포토의 경쟁력 모델이라고 해요. 포토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영학에 한 획을 그은 사람. 포토. 현대에서 만든 1톤 화물차 포터가 아니고 사람 이름 포터를 이야기합니다. 포터. 그 다음에 컨덕트. 운영에서는 비즈니스 시스템과 업계의 룰. 그 다음에 environment. 사회적 경향성. 기술의 트렌드와 사회적 트렌드. 그 다음에 사회 규제. 공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죠.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규제는 갈수록 더 엄해지고 있어요. 국가 간의 환경적 규제, 또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 그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기술적 카피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각 압력 단체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단체들의 요구사항도 다 수렴해줘요. 자, 이런 게 세부적으로 전부 분석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그 중에서 이슈가 뭐냐? 자, 우리가 미국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가? 거기서 충분히 매력적인가? 아니면 진출에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법적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MEC적인 분석이에요. 우리의 미국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중복되지도 않고 누락되지도 않는 그런 분석적 사고. 그 중에서 미국 시장의 경쟁에 대응해서 당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가격 경쟁력은 브랜드력은. 그래서 부품 현지 조달에 의해서 저코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가? 자, 단기적으로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사가 향후에 취해야 될 행동 모형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채널 확보. 우리가 부족하면 역량을 차입해야 돼. 과연 어떤 업체들과 판매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해서 자사의 약한 면을 강점화시키는 거죠. 그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것, 꼭 우리 거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분석. 고객의 특성이나 경쟁의 강약점에 대해서. 그래서 고객의 구입 프로세스. 우리 제품이 고객이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입하고 마지막 폐기하는 순간까지 고객에 의해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가치가 과연 뭐냐? 그 가치를 읽어줘야 돼. 그래서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자, 이런 것들이 마케팅 3P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여기서 우리 전략적 자산,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전략적 자산 하나만 나오는데 스트래티직 옵션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전략 대안. 자,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Key Factor for Success. 자, 조달 연구개발. 1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갭.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어떤 수준이고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서 갭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각 부문별로, 기능별로. 그 다음에 이제 대안 도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듯이 결국은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 핵심 이슈를 추출해내고 그 핵심 이슈를 세분화해서 각각의 전략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략입니다. 자, 대체한 노출의 관점. 새로운 키 바잉 팩터. 새로운 세그먼트는 뭐예요? 틈새 시장, 새로운 시장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EVC. 요거 약자가 많이 나오는데, Enterprise Value Creation.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대체한 수립 스텝은, 자, 개별 시책을 리스트업하고, 개별 시책 구성에 따른 전략 대체안을 구성하고, 다음 단계로 비즈니스 시스템 전체를 일관되게 하기 위한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이 중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약 여건이나 또 경쟁 구도를 두루 균형 있게 바라보고 평가에 대한 크리테리어를 선정을 해야 돼요.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결국은 이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평가할 때 평가 크리테리어입니다. 기본 방침에 얼마나 부합되는가, 효과의 크기, 필요 자원, 기간, 리스크 이런 것들을 두루 망라해서 종합 평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탄생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안은 어떤 평가에 의거해서 가장 강력하고 유효하다고 선정되었는가, 그 과정이 한눈에 딱 드러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실행 플랜. 구체적으로 전략은 각각 액션이 바로 일어날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 항목이 뭐고 책임자가 누구고 언제까지 수행할 것인가가 분명화돼요. 이게 없이 바로 앞장에서 끝나면 이건 그 다음에는 공중에 떠게 됩니다. 공중에 떠게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잠수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뭐냐? 잠수 코스트다. 그냥 훌륭한 기획안들이 서랍 속으로 들어가서 침묵하는 것. 그게 잠수 코스트예요. 조직 설계의 그 전제사항입니다. 조직 설계는 비교적 좀 약간 그 지금 전략에서 일반적으로 그 다루어오진 않았어요. 약간 좀 특별한 영역이긴 한데 크게 한번 그 항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 혁신의 목적, 특징, 유의점, 내용 등이 수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역시 7S에 입각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나서는 스트럭처, 시스템, 스텝 요 3S를 관점으로 정돈을 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조직 설계. 이것도 과제의 추출. 자, 기본 이념 설정, 기본 구조 설계, 조직 스펙 설계, 운영 시스템 설계, 실행 플랜 작성의 수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7S의 관점에서 설계한다 그랬죠. 7S의 예. 자, 스트래티지. 근본 대책 부재에 대한 공통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 기능별로 외부와의 반응, 응답 속도가 늦다. 시스템. 의사결정 연대 책임의 그런 아주 둔감하다. 무책임하다. 스태프. 우수 인재가 부장청에 적다. 스킬. 신규 분야의 경험자가 없다. 스타일. 너무나 임원과 직원 상호 간의 관계가 포멀하다. 형식적이다. 격식에 너무 얽매였다. 그 다음에 shared value.
작은 전성주의. 그 다음에 아주 이 위험에 전혀 도전하지 않는 것. 현실에 안주하는 것. 주로 공무원 스타일.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도출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기본 이념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이 뭐냐? 자, 그러한 특징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병적 정후군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구조, 조직 기능과 운영 조건에 대한 개별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 이념이 현상의 기능, 마이너스 중복, 플러스 강화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서 다시 기본 골격과 운영 방침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먼저 정해야 돼요. 즉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시하는 밸류입니다. 밸류. 여기서 선정하는 건 뭐예요? 신속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챌린지, 도전, 그 다음에 고객 정보의 최대 활용. 이것이 우리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공통의 가치다. 그럼 여기 이래 중요한 것들을 갖다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인식이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실행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문화로 접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조직의 기본 스펙. 그래서 사업 전략과 기본 이념의 세부 전개를 통해서 각 사업 단위의 미션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미션. 그 다음에 COR이 여기 나와 있죠. Critical Operational Responsibility. 자, CORE는 미션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항목. 그래서 이건 회사별로 그 입장에 맞게 좀 구체화하고 평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 조직의 스펙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조직의 원활한 운영, 또 유효한 운영을 위해서 조직 전체 또는 단위 조직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칙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꿉니다. 습관. 새로운 룰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룰이 왜 형성이 되겠어요? 안 지키니까 룰이 생기는 거라.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시오. 아무도 안 버리면 그 규칙은 생겨나질 않아요. 안 지키니까 룰이 생겨. 행동을 제약하는 거다. 신호등 없어도 다 하면 신호등 안 만들죠. 자꾸 어기니까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신호가 생긴다. 기업에서 룰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 룰이 없으면 자꾸 어기니까 룰을 만들고, 근데 그 룰을 지키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돼요. 아, 가다 보면 빨간불이 오면 자동적으로 멈춰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호등도 없지만 건널목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서요. 왜냐? 그런 습관화된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조직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룰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회사에 규정이 있죠? 인사관리 규정, 복지 규정, 그 다음에 정결 규정,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하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공식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일정을 세우고 그 담당하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세부 전략을 수령하는 하나의 플랜, 사업 전략과 조직 설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쭉 이쪽 부분에 관련돼서 일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해왔지. 근데 저런 게 누락되었었구나. 근데
요번 요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것들 하나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씩 챙겨가요. 안 그러면 중간에 하나씩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너무 한쪽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쏠려가지고, 다른 쪽은 바라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땐 역시 균형이 있어요. 균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의 카테고리를 미리 정해놔야 돼. 그래서 집에서 그 살림살이를 할 때도 딱 월급이 얼마다 그러면 딱 정해놓자. 딱 여기서 교육비로 얼마, 그 다음에 그 문화비로 또 얼마, 남편 용돈 얼마, 뭐 얼마 딱 정해놓자. 안 그래놓고 너무 그냥 일단 급한 데부터 쓰다 보면 분명히 한 군데 딱 뭔가 이 문제가 생겨요. 균형적 사고, 전략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